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 등의 권한, 즉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민주당이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지 옛날에 2016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네. 그때 2017년 3월 8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이나 똑같죠. 논리 구조는. 근데 그때 민주당이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이분들의 워딩을 보자고요. 정확하게 뭐랬냐. 대통령이 심판 중에 있을 때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도 임명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심이 이정미 주심이었거든. 재판관 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빨리 8명일 때 빨리 해야 된다. 이분이 나가버리면 황교안 대행은 임명을 못하니까 7인 체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미 그때 그 권한 대행이 3월 13일 날 퇴임하는데 그래 부랴부랴 3월 10일 날 탄핵 의결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네. 그때 비로소 임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3월 28일 임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임명하면 된다니까. 언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고 해라 말이야. 그때하고 똑같이.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 끝나고 3월 28일 임명했잖아. 제가 임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 오든지. 왜 우리 87년 이후에 여야가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한 적이 없어요. 원래 관행은 한 명은 이게 중립적으로 이게 합의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계속 우기다가 우리가 2명 하겠다고 의석수가 몇 석 많다고. 아니 의석수 몇 석 차이 안 난 적 있어요? 자기들이 2명 하겠다 우겨. 근데 그때 헌법재판 소장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회 통과시켜 줄게. 이래가 추경원들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 소장 이야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2명 할게. 이래가 청문회가 일방적으로 왔잖아요. 우리 역사상 국회 3명 추천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 이게 한덕수 대행이 말이고 그다음에 그때도 임명은 끝나고 고리되고 나서 해라. 이번에도 이게 임명하라니까요. 합의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고 재판 도중에 판사를 임명하면 어떻게 해, 검사가. 그렇잖아요. 검사입니다. 국회가. 그런데 재판관은 판사야. 재판하는 도중에 검사가 야,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 둘이 임명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한덕수 대행의 말이 100% 옳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3명 몫을 냈는데 2명이 야당의 몫이었고 1명이 여당의 몫이었는데 이 원래 한 명 한 명에 합의된 1명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합의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펼치셨는데
뭐 그 부분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행사했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부권도 다 자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대행의 오늘 이야기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뭐 쟁점이 되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합의가 우선이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 해석의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고 대행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사무처장도 지금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권 내에서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당당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이것을 본인이 결단해서 이런 혼란들을 수습할 방안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정치 쟁점화해서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한덕수 대행을 뭐 기다려주거나 또는 기대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서 좀 나눠서 볼게요. 지금 보면 포인트가 이게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몫이니까 당연히 이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야 간의 합의가 없는 3명이라는 것을 과연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예요. 하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3명이 아니라 국회 몫의 3명인데 이것이 꼭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 이 부분. 그러면 이제 그때요. 네. 지금 이제 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여야 이게 없어요. 국회가 3명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이 3명 하고. 고유하게 3명 하잖아요. 네. 오히려 뭐 대통령이 고유하게 3명 하는 거는 대행이니까 대통령 몫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또 못 한대요. 왜? 그거는 이제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재판의 유불리만 따지는 거예요. 대통령 몫이 3명이면 헌재 가면 그럼 이게 대통령 편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못 한대. 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럼 이게 그때 제가 2017년에 대법원장 몫이나 국회 몫이나 다릅니까? 대법원장도 3명 추천하면 이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국회도 3명 뽑으면 형식적으로 하죠. 근데 그때 왜 대법원장 몫은 그럼 임명 못 한다고 왜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한번 해명해 보세요. 대법원장 몫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한 변호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면 네. 그냥 이거는 형식적인 추천권이니까 임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럼 이게 같은 논리면 임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때 그럼 사과부터 해야지. 8년 전에 왜 못한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정말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하라 이 말이죠. 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의 저는 임명권이 완전히 형식이냐. 그렇게는 안 봐요. 우리 법에 보면 방통위 있죠. 방통위가 5명이죠. 대통령이 2명이고 국회 몫이 3명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국회 몫으로 그때 최민희 의원을 그때는 의원 아니죠. 네. 추천했죠. 전 의원이었죠. 네. 예. 그때 그 대통령이 이거 국회 몫이니까 형식적이니까 임명했습니까? 거부했죠. 거부했죠. 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이라는 거 없어요. 임명권은 형식이면 그냥 국회 뽑으면 끝나지 왜 임명을 하게 합니까? 이 임명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만의 후보 옛날에 보니까 이게 아직 대법원 판결도 부인하던데 이 사람이 자유 헌법을 지킬 수 의지가 있냐? 내가 보기 결격자야. 이러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도 안 했잖아요. 제가 보기 정계선 만의 후보 부적격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의 후보는 판결도 대법원 판결도 지금 인정 잘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으로 무조건 국회가 뽑으면 하는 게 아니고 네. 적격자인지 아닌지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옛날에 대법원장 그 케이스하고 뭐가 다르냐 이 두 가지로 반박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의 3명을 임명하는 임명 권한과 방통위원장이나 어떤 정부 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임명 권한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요, 9명이고 헌법에 따르면 333 나누어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또 나머지 3명은 대법관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법의 정신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결국 이 모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 대법원에게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회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또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자꾸 얘기 주시는데 그때는 사실 여야가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자꾸 뭐 야당의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 권성동 의원은요.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8년 전에 정치인들이 얘기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여야 모두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이미 헌재 사무처장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다면 더 이상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고 임명을 하면 될 것인데 사실상 이대로 헌법재판소를 재판관을 6명으로 두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제가 다시 질문을 제가 던지면요. 네.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회 3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제1당에 3명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1당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1당이다. 150석 넘으면 1당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표결을 하나하나 보면요. 만에 하나게 민주당이 3명을 다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3명을 다 해도 왜? 과반이면 돼요. 한 명 한 명 표결하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명 해야 된다. 너가 안 하면 우리 3명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협상에 급박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어느 일당이 독식해서 3명을 다 할 때도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 이 문제도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은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3명을 추천해야 이게 형식적 임명권이 되는 거지. 어느 일당이 일방적으로 3명을 우리 마음대로 뭐 이번에는 조한창 후보 1명은 국민의힘 했지만 그때는 이게 헌법재판소장이 또 걸려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됩니다. 저는 합의 없을 때는요. 네. 권한대행이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 표결 참석 안 했고 예, 일방적으로 지금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한지아 이 4명만 표결에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표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추천을 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죠. 추천할 때 3명이 일당이 다 해버리도 권한대행은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3명이 일당이 다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야당 측에서 2명을 추천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1명을 추천한 상황이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되고 인사청문회도 적법하게 개최한 후에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까지 시킨 상황입니다. 사실 여권에서 이 부분을 무책임하게 그 합의 과정이나 청문회 과정을 그냥 불출석하고 나오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요. 야당이 뭔가를 단독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여당이 이 부분의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여당에서는 애초에 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 4명 정도 국민의힘에서 친한계 의원으로 생각되는 의원들의 표결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그 계속 그 뭐 저 네 분들은 친한계인데요. 네. 옛날에 이게 탄핵 때부터 계속 당론에 배치되는 이제 그 표결을 해왔거든요. 저는 저거는 이게 그 소신이라고 이게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당론을 어긴 해당행위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족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바로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내일 이제 표결하겠다라고 하는데 5개 정도 소추 내용이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5개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이 첫 번째,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묵인 방조가 두 번째,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세 번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하는 것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 5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총 5가지의 사유인데요. 사실 총리 시절의 3가지 사유와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의 2가지 사유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뭐 최혜병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던 부분, 이 부분이 좀 탄핵 사유로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1.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가담이나 동조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상 계엄을 장관이 건의를 할 때 사전에 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상당 부분 이 내란 혐의에 좀 더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짙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분명히 탄핵 사유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분이 같이 뭐 2인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뭐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 대행 시절에 있었던 일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상설 특검은 이미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특검을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많은 기간이 지났죠. 열흘이 넘었는데도 사실상 지금 의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 위반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결국에는 통과가 돼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기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해명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받은 적이 없다. 사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자신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날 오후 9시, 3일 오후 9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까지는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은 했다는 부분은 얘기를 해드리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게 그 3가지 지금 견해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200석이다. 권한대행은. 그다음에 무조건 150석이다. 그다음에 3번째 견해가 총리 때 사유를 삼으면 이게 150이고 네. 권한대행일 때 사유를 삼으면 200석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200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회 의견이고 그다음에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에요. 이게 다수 견해예요. 현재 2군데에서 유권해석했고 그다음에 그 무조건 150석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없어요. 그런 의견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3번째 견해는 뭐냐? 총리 시절에 잘못일 때는 과반. 네. 근데 대통령 권한대일 때는 3분의 2. 이게 지금 이번에 뭐 새로 해석했다고 우원식 의장이 새로 이제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게 있죠. 예. 거기에 쪼개서 보는 게 3번째 견해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주석서도 애매하게 보도하는데 제가 헌법주석서를 봤더니 네. 뭐냐면 이거예요. 권한대행이 되면 권한대행 때 사유만 가지고 탄핵하고 그게 3분의 2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거는 사유가 5개 중에 우리 변호사님도 인정하다시피 뭐 두 개는 이게 분명히 권한대행 때 이야기죠. 그럼 이게 어느 견해에 의하나 즉 200석의 견해에 의한다는 수석 전문위원과 과거의 견해나 아니면 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런 이게 최근에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견해나 어느 견해나 이거는 이게 이설이 없이 200석입니다. 150석은 무효입니다. 이거 의장이 땅땅땅 집어짜기 무효입니다. 그냥 한덕수 대행은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 권한도 행사하면 돼요. 네. 그럼 뭐 가처분 하든 말든.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유권기관의 해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 이럴 때는 200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150석이라는 거는 민주당의 뭐 일부 그냥 자기들 주장이지. 네. 그럼 민주당 주장도 안 맞는 게 얼마 전에 그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있죠. 이분이 부위원장은 원래 탄핵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권위가 탄핵이 되니까 권한대행이 됐잖아. 네. 그렇게 탄핵할 수 있대. 왜? 부위원장하고 권한대행은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탄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총리하고요. 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유권과 관련한 모든 게 해석은 다 이게 200석이다. 왜? 대통령 권한대행 때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예 총리 때 행위만 들어가 있으면 또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논란 자체가 저는 없다 봐요. 이걸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뭐 180석 가지고 땅땅땅 치면 이거는 아무게 무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때 그 3분의 2로 정적수가
가중되어 있는 이 헌법의 취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론 총리와는 다르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권한대행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헌법의 취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선출직으로서 가중된 그런 가중 요건, 정적수 요건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원래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총리 신분일 때 적용되는 151석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때 사유도 그러니까 탄핵 사유로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51석만으로도 분명히 통과되면 이 부분은 효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일 테니까요.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탄핵소추안이 접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헌재 나름대로 심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이 진행이 되면 탄핵 소추되고 표결을 갈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러면 표결을 이제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뭐 탄핵 심판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마 네. 또 이게 모르죠. 또 뭐 우리 그 배신자인지 소신자인지 뭐 모르겠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뭐 200석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처럼.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이게 뭐 크게 잘못이 또 이게 팩트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박성대 장관이 그 답변서 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한덕수 총리부터 이게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말렸대요. 대통령의 계엄을 다 말렸다는 거야. 그 찬성한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게 총리 시절 행위도 팩트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자체가 저는 팩트가 아닌 것과 탄핵하면 집단 무고죄입니다. 이 무고죄예요, 국회도. 왜? 허위로, 탄핵 의결을 허위로 하면 안 돼요. 즉, 헌법재판소 낸 탄핵 의결서를 면밀하게 봤더니 기초적인 사실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아. 좀 일 좀 합시다. 민주당이나 국회 공무원들이 팩트가 전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제 말은 이제 200석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이게 대통령 때처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뭐 200석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국회의장을 이렇게 땅땅땅 치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은 야 300석이 안 돼서 부결됐다. 200석이 안 됐으니 그럼 그냥 대통령 직무에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항상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그러면 이게 국회가 민주당이 뭐 권한쟁의 심판하든지 민주당이 소송을 해 거야. 근데 한덕수 대행이 먼저 소송할 필요가 없어.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속 일하면 돼. 왜 부결됐으니까. 맞잖아. 200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 저는 국회가 하든지 민주당이 하든지 가처분이나 뭐 권한쟁의 심판은 그쪽이 하지 않을까.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냥 권한 행사하면 됩니다. 무시하고. 즉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표결이 나오더라도 그게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글쎄요, 국회에서 뭐 우원식 의장이 주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표결에 붙여지고 관련된 정적수에 맞춰서 표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자체를 해석의 이유로 무효다라고 해석할 권한이 과연 개인에게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해석권자는 결국 해석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헌법재판소라고 한다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접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해보면 그만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이제 비상기업 내란행위의 공모 묵인 방조였는데 말렸는데 그 부분이 과연 성립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글쎄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엇갈린 주장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은 한덕수 대행에게는 조금 유리한 진술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때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군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부인했지만 오늘 오전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분명히 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명은 보고를 했다 그러고 한 명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확인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탄핵 사유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내란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이 눈길을 끌면서 좀 수사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네. 근데 그 보고를 안 받았다고 지금 해명했지만요. 그래 보고했다 치면 보고하면 이게 뭐 죄가 됩니까? 아니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서 우리 계엄하겠습니다, 총리님. 보고만 하면 이게
그 공범이 됩니까? 보고해서 한덕수 대행이 뭐 적극 가담하면서 개헌 빨리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하면 이게 보고 전화 오니까 보고 일방적으로 바로 끊을 수가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보고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내란의 공범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국회 탄핵이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고했다는 일방적인 진술로 증거도 없고 또 이게 보고만 하면 공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계엄 선포 그 당일에 국무회의 그 직전에 알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그런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보고만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내란이다 하긴 어렵겠지만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했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차차 알아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수사기관에서 이게 알아낼 부분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수사기관을 알아내고 팩트를 규명한 다음에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알아낼 부분이라고 하는데 알아내지도 않고 단정해서 내일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졸속한다는 거죠. 탄핵 사유는 위헌 위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 내란 혐의 여부는 형법 87조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따져서 수사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탄핵 사유, 그러니까 총리로서 당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행위들이라든지 그리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든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방조나 동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 위반으로는 탄핵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어떻게 되든 이제 표결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분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4월까지 되면 또 2명의 임기 만료이니까 4명으로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대행을 또 해서 또 임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추측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이게 6인 심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는 된다고 했고. 아니, 법에는요. 네. 7인 이상만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진숙 위원장이 그 심리가 너무 지연되니까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네. 7인 이상이 가능하다는 그 조문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하면서 거기에 가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처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6인이 심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심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헌재에서는 이 가처분의 대세효, 가처분이라는 게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이걸 대세효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6명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취재해보니 이진숙 위원장이 그 헌법소원을 실익이 없잖아요. 밀려있잖아요, 뒤로. 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그다음에 가처분도 그러면 취하가 돼야 자동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처분이 없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그럼 이게 법이 원래대로 7인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심리가 중단돼야 되잖아요. 이 논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학자들은 뭐 이진숙 위원장이 취하를 해도 공익상의 이유로 6명이 할 수 있다. 또는 이게 뭐 헌재가 직권으로도 6명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헌법소원은요. 개인의 권리구제, 주관적 권리구제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포기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법이 살아난 게 맞으면 저는 6인 체제가 지금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이게 또 논란이 또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글쎄요, 저는 뭐 법적인 거 말씀 많이 주셨는데 뭐 법적으로는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심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취지는 결국 이런 혼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 엄청난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결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도 임명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6인 체제가 될 텐데 내년 4월 18일이면 그중에 2분이 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파행으로 이끌어서 대통령의 이 탄핵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지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이게 오래도록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저는 이게 국민 민심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들을 빠르게 매듭 짚는 것이 기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모습들 6인 체제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4인 체제가 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파행이 되고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중지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국익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 문제가 이게 왜 근본적으로 문제되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보세요. 633이 강행 규정이죠. 그럼 이게 3개월에 끝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재판 날짜도 안 잡혔죠. 그렇잖아요. 날짜가 안 잡혔잖아요. 선거법.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180일 이내만 하면 된다는 게 임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80일 정도는 최소한 방어권을 재판할 수 있는 게 심리나 주의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 민주당이나 주장을 봤더니 그냥 뭐 심리할 게 뭐 있어. 무조건 탄핵해. 그냥 한두 달 내에 빨리 탄핵하고 우리 대선하자. 2월 달에 탄핵하지. 1월 달에 끝내버린다. 이런 사람도 있어. 지금 이게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이게 심리하는데 지금 수사도 안 돼 있고 아무 팩트도 없고 지금 내란이 아니라는데 졸속으로 이게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은 선거법 1심이 2년 2개월, 2심이 지금 3개월이 돼도 심리도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저는 아예 헌재를 다 채우자. 180일 보장해주고 최소. 그다음에 4월 18일 날 2명 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때는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한테 그때도 2명 다 채워줘. 9명으로 가자 이거야. 끝까지. 이렇게 천천히 심리하자면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몫 2명은 채워주기 싫은 거야. 두 표가.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무조건 결론 내려놨고 일단 이게 빨리 조속하게 탄핵시키게 돼.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몫은 국회 몫은 채우고 대통령 몫은 인정 안 해주고 심리는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결론 내라고 탄핵하자. 2달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 말에 이게 반발이 노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에 누가 뭐 2달이면 된다고 뭐 말씀하셨는지 뭐 제가 뭐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뭐 야당에 있는 뭐 소속되신 분이 뭐 한 달 안에 2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헌법재판소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이면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열리고요. 이 기일에 과연 대통령 측에서 충실하게 임하게 될지 여부도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헌재의 이런 노력들 신속하게 이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이 노력들을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무시하고 심리를 지연시키는 의도들이 노출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풍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세요. 지금 이게 헌재가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재명 재판 절차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표도 송달을 시키고 송달 받고 이게 변호인도 선임하고 답변 준비할 20일의 시간을 준 다음에 날짜를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1심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아직 안 해요. 제가 알기로 이게 1심 변호사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진짜 변호인 선임 좀 어려워요. 왜 갑자기 선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자마자 날짜를요.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는 안 잡혔는데 27일로 뚝 잡아놔. 그러면서 그때까지 변호사 선임 무조건 해가 그때까지 답변 다 내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2년 2개월 하고 이게 온 지가 지금 11월 15일에 선고됐는데 지금도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선임을 하루 만에 다 끝내고 답변은 2, 3일 만에 내서 27일 무조건 와. 이게 뭡니까? 원래 20일에 최소한 변호사 선임과 답변 낼 기한 20일 주라는 게 형소법이에요. 우리 헌법재판은 제가 규칙까지 다 찾아봐도 날짜는 없는데 충분한 방어권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날짜를 처음부터 27일부터 잡죠? 송달부터 쓰게 되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2번이나 주소불명 폐문부제인데 송달이 안 됐다 이가 집행관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공송달 했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편을 보냈으니까 그날 도달인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이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불법 송달입니까? 제 말은 헌재가 날짜를 미리 잡고 반송된 걸 송달된 걸 억지로 우기고 그다음에 무조건 선임해서 27일까지 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졸속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날짜하고 형평성에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법은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했나요? 또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나요? 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그 재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별도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항소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로 인해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관련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탄핵 심판 절차를 받는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특수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분 별로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했다. 초안에는 통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덕수 총리한테 보고를 했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또 검증하는 단계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는 앞서 얘기가 나왔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진실 공방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한 개는 이 포고령에 관한 것인데 포고령을 결국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일정 부분을 수정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취지가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통행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고령에 원래 초안에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삭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김 전 장관 측의 의도,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주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이 포고령 작성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좀 정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포고령 내용 중에는요. 물론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포고령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그리고 정당 활동들을 금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헌법상 계엄령이 발동되더라도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는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만큼은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포고령에서 국회와 정당 활동을 지금 그런 활동들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헌적인 포고령 작성에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일본 뭐 노상원 전 사령관도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해요. 지금요. 지금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 핵심은 세 가지로 기함한 게 첫째는 이제 국회가 예산권과 탄핵권과 법률 가지고 폐악질을 하니까 국민한테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부정선거 한번 검증해봐야 되겠다. 요거. 그다음에 그 우리 곳곳에 그 간첩이나 이런 데 그 좌익 세력들이 준동화했으니 이걸 이렇게 뿌리 뽑아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했고요. 그래서 이게 내란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계엄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연구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도 계엄 많았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많았어요. 근데요,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부산에 할 때 발췌 개헌이나 4.4 개헌할 때요, 국회에 막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차에 태우고 다 체포하고 했어요. 진짜 옛날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국회를 폐쇄하고 막 국회의원들을 차에 태우고 체포해가 끌고 가고 이래서 막 계엄을 해제라 데모하고요, 막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때도요 내란 이야기는 절대 안 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도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게 내란이다? 이 생각은 아무도 못해. 왜 내란이라는 건 주로 이게 그 뭐 옛날에 홍경래 난이나 이런 게 그 호족들이 난 일으킬 때 주로 이게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게 내란이잖아. 우리 동서와 고금의 대통령이 뭐 비상대권 가지고 내란으로 한다는 아예 없다는 게 허영 교수가 팩트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부마 사태 때 YS 막 제명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켰죠. 근데 그때도 내란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저는 갑자기 이번에 왜 계엄에 내란 이야기 왜 놓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내란 이야기 놓은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보안사령관인데 본인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니까 내란이 한번 판례가 처음 놓고요. 역대 대통령이 우리 수백 번의 계엄이 있었을 거야. 한 번도 뭐 계엄이 부당하다, 해제해라, 싸우고 막 데모, 독재정권 물러나라 데모해도 내란이다 이 이야기는 놓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이번에 왜 내란 얘기 어디서 놓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검찰, 경찰 내란 수사한다는데 황당합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해요. 또 어떤 분이 친위 쿠데타래. 친위 쿠데타는 이거는 정치 용어로
하는 거지. 이게 뭐 권력 찬탈입니까? 제 말은 이게 내 나이로 하는 게 코미디 아니냐. 김용현 장관의 말이 그 이야기고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과거 선례나 헌법 함께 외국에도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해서 막 시민들 가석에 몰려가가 5명 죽고 170명 다치도요. 직무행위로 절대 면책이라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잖아요. 어떤 경우도 내란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내란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잘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내란죄의 목적은 뭐 친위 찬탈,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헌 문란이 목적입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면 내란죄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이 2024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다 모두 보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기 준비 기일 시작이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하려면요. 네. 로펌이 안 맡아줘요.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로펌들에게 정치 사건 안 맡아요. 왜? 기업 사건도 많고 여러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하겠다면 사표를 내고 넣어야 돼. 근데 자기가 맡은 사건 다 포기해야 되고요. 네. 그 변호인 선임이 실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또 1심에서 이미 3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게 완전히 뭐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다 보니 또 미래 권력에 희망이 있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막 하려는 사람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제 권력도 저문에 이미 죽은 권력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변호인들도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세상 인심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정도 시간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자마자 27일 잡아놓고 답변서 내라면 이게 답변서는 또 금방 씁니까? 저도 변호사지만 이 엄청난 복잡한 사건이에요. 간단한 사건 아닙니다. 그 원인부터 오래전부터 뭐 했냐 안 했냐부터 따지고 가면 복잡한 사건이잖아. 그러면 이게 충분한 저는 최소한 우리 법이 부여한 형소법이 20일 정도 시간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일 오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졸속으로 해서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지금 헌재가요. 제대로 이게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날짜를 이게 한 뭐 1월 20일이든 충분히 주고 그때까지 선임에게 답변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송달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 순리에 따라 이제 그다음 정의는 김용현 장관부터 하나하나 여인형 방재사령관 정의를 직접 헌재를 불러서 정의신문하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신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딱 한번 진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무조건 이게 4월 18일 전에 끝내야 된다 나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졸속하면 안 돼요. 네, 어차피 뭐 내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박한 상황 때문에 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글쎄요, 일단 변론 준비기일이 만약에 공전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다면 이걸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일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선임돼 있는 변호인들이라도 기일에 출석을 한다면 자료 제출은 조금 더 늦게 하더라도 일단 기일 자체는 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런 것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이 부분이 좀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판례 재판에 있어서 탄핵 재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뭐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 송달이 안 받았는데 송달 간주해놨고 뭐 답을 늦게 냈다고 이걸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만약에 그 나중에 탄핵에서 불리하게 저는 농구로 삼으면 네. 헌재가 이게 지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변호인 선임 없이 답변서 내기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써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그래서 제 말은 너무나 급박한 시간인 거는 헌재도 인정할 겁니다. 아니 변호인 10명을 갖다가 일주일 안 돼서 구성해서 답변까지 다 내시오. 이게 가능이나 한 게 아닙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못 따랐다 해서 또 나중에 가서 역으로 대통령은 뭐 재판에 불성실하고 자기가 법적 책임지기는 하고 피하고 수사도 피하고 뭐 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쓰면요. 그건 진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봅니다.
글쎄요, 그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그러니까 수사 절차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연시키거나 또는 성실하게 뭐 출석하거나 뭐 자료 제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빠르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신분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좀 더 기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모든 혼란과 그리고 관련된 국가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죠. 공수처가 윤 대통령한테 29일, 원래는 어제였죠. 어제 25일 오전 10시였는데 29일 10시로,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10시로 출석을 요구, 3차 소환을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저는 이게 계속 왜 공휴일만 부르죠? 이해가 안 돼. 이게 경호의 문제다라고 얘기 많이 경호의 나오죠. 문제면 이게 제3의 장소나 경호처하고 협의를 해야죠. 김건희에서 수사할 때처럼 꼭 이 공처에 가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에도 안 갈 끝에 왜 공처는 수사권이 없다니까요. 이 수사권은 경찰 외에는 없어요. 공수처하고 검찰은 내란 수사권도 없고요. 따라서 이제 그 헌재가 먼저 내란이라고 판단해서 뭐 파면하면 그 다음에는 응해야 될지 몰라도 네. 지금 대통령은요 수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재 재판이 우선입니다. 헌재 재판부터 이게 따지니까 아마 저 때도 이게 저는 불법 요구에 응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내가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부터 먼저 국민 앞에 소명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사실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수사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공조본에 소속이 돼서 경찰과 또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서 아마 일요일에 또다시 소환 요청을 한 것은 뭐 경호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소환이 이제 세 번째 소환이 될 텐데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는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에요. 체포영장은요. 그냥 이게 잠깐 48시간 동안 조사받으러 들어라. 이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응하겠습니까? 그 경호원이 한 900명 넘을 텐데 공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게 과연 체포해 가서 수사를 받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걸 떠나서 이게 정당성 면에서 지금 우리 국회 돈봉투 받은 의원들 7번, 8번 소환받고도 1월 달부터 안 가고 있어요. 그 돈봉투 의원들부터 체포영장 해보세요. 이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뭐 죄가 있다고 이래 해서 소환한 게 아니에요. 법원이 발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가봤자 묵비권하고 수사 불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체포영장은 물론 이게 법원에서 체포영장 주죠. 그렇지만 이게 구속영장처럼 그런 죄가 있다고 발부한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소환 48시간 이내 조사받으러 오라. 이건데 이게 실익이 있나요? 묵비권 해도 되고.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응하지 않을 끝에 체포영장. 글쎄요,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 절차를 만약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막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그런 범죄 혐의까지도 무릅쓰고 과연 경호처가 이것을 저항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물론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아마 굉장히 숙고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3차 소환이 있었으니까 일단 이 소환 요청에 대통령이 응하는지 여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을 좀 정돈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아마 근데 저는 결국에 통합하고 쇄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통합이 돼야 쇄신도 되는 거예요. 저는 선통합, 그다음에 후쇄신, 뭐 동시에 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그 점에서 이제 권영세 의원이요 무조건 친윤은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친박에 있었다가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 인연이 있죠. 대학 시절부터. 그다음에 검사 시절 인연이 있어도 완전하게 친윤이다. 이렇게 도로 친윤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마 이제 당의 워낙 성격이 원만하고 평판이 좋아요. 따라서 이제 먼저 통합부터 좀 이게 한 다음에 이번에 뭐 사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대통령이 사과한 정도 수준,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과는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게 정리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그 쇄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대위를 아마 31일까지 구성할 거예요. 이번에 비대위 구성은 좀 이게 파격적으로 할 필요 있다. 뭔가 이제 그 중도 젊은 층으로 중도력에 나아가서 이런 이게 인재가 있었느냐 이렇게 파격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쇄신까지 나아가야 된다. 지금 일단 통합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쇄신해서 다시 이게 그 수권 집권 여당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된다 봅니다. 일단 당연히 첫 과제는 도로 친윤당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 비판의 시각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제는 당연히 메시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요. 일단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만한 사과가 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